존경하는 국왕님, 이내 에릭선 스라이데 장관님, 서바인 서테렌 오슬로 대학교 총장님과 학생 여러분, 내외 기빈 여러분, 구다그 따뜻하게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만드는 중재자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오슬로 포럼에 초청해 주신 것에 특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노르웨이를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부릅니다. 직접 와보니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평화로운 일상과 다양성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자연과 사람의 아름다운 조화가 노르웨이의 또 다른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오슬로 곳곳에서 2019년 유럽 환경수도의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친환경 대중교통과 사회통합정책 등 사람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오슬로의 노력에서 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오늘 인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한 지성의 산실 오슬로 대학에서 노르웨이 미래를 이끌어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슬로 대학에 개설된 한국학 강좌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노르웨이와 북유럽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겸손과 배려, 평등을 강조하는 얀테의 법칙은 과도한 경쟁에 지친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구전으로 전해주는 평범한 노르웨이인들의 지혜가 지구 반대편 한국인들에게 용기와 힘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양국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60년간 우정을 나누며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2006년 한 에프타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양국의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조선 해양 산업에서는 노르웨이의 우수한 기술력과 한국의 건조 역량을 토대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산 과학기지 개설과 국제연구 협력센터 개소 등 북극 관련 협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양국은 전우입니다. 1950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노르웨이 출신 트리그베리 초대 유엔 사무총장은 강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군 파병을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호소하여 관철시켰습니다. 노르웨이는 한반도에 의료지원단 623명을 파견했고 9만여 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노르웨이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을 대신해 뜨거운 우정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외 기빈과 학생 여러분, 평화, 포용, 복지, 혁신, 성장 등 세계는 노르웨이의 오늘을 부러워합니다. 저는 노르웨이의 진정한 위대함이 국민의 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814년 작은 도시 H볼에 37명의 소작 농민, 17명의 마을 대표 등 112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노르웨이의 독립을 선포하고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담은 H볼 헌법은 2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장
진보적인 헌법으로 노르웨이 국민의 자긍심이 되고 있습니다. 1940년대 독일 점령 기간에는 평범한 국민들의 저항운동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3만 5천 명에 이르는 노르웨이 국민들이 집단 수용소나 감옥에 수용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국민이 이룬 평화의 바탕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치 지도자들도 힘을 모았습니다. 국가의 성장이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사회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평등 사회를 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날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성평등이 가장 잘 이루어졌으며 언론의 자유가 최고로 보장된 나라로 평가받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선정하는 민주주의 지수에서 작년까지 9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민이 이룬 위대한 성취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도 국민입니다. 한국이 식민지에 처해 있던 100년 전 남욱군, 학생, 맹인, 광부, 머섬, 기생, 시골 촌부 등 평범한 국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3.1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인구의 10%인 202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 항쟁이었습니다. 독립 후 한국 전쟁을 겪고서도 7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국민들의 힘으로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자신은 못 배웠어도 자식 교육에는 투철했던 아버지와 어머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북돋아준 이웃과 친구, 국가와 사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촛불을 들어 민주주의 회복에 앞장섰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2017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달성했고 지난해 수출 6천억 불을 넘어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국민복지를 더욱 높이는 포용국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북미 정상의 결단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 중입니다. 2017년 베를린에서 나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구상을 제안했고 지난해 1월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이에 화답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북한의 참가와 국제적 지지 속에서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 나는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분단 이후 남쪽 땅에 처음으로 발걸음을 디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군사적 적대 행위를 멈출 것을 합의했고 비무장지대의 초소 철수와 유해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남과 북은 개성에 설치한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언제든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남과 북 유엔사의 군인들이 함께 근무하는 DMZ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했고 먼저 남측 구역부터 일반 관광객에게 개방했습니다. 남북 분단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에
평화의 길이 조성되었고 일반인들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르웨이가 단 한 번도 평화를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고 오늘의 평화를 이룬 것처럼 한국 정부 또한 평화를 위해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며 반드시 평화를 이룰 것입니다. 마침 오늘은 제1차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담대한 의지와 지도력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1년 전 오늘 역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손을 맞잡았고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 관계, 한반도 평화체제의 큰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지금 그 합의는 진행 중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화가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70년 적대해왔던 마음을 녹여내는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이나 선언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깊이 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여전히 상대에 대한 신뢰와 대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대화를 통한 평화 실현에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으며 지금의 상황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평화란 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평화는 오직 이해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아인슈타인의 통찰이 우리 모두에게 새겨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외기빈과 학생 여러분,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 온 노르웨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혜를 배웁니다. 첫째, 일상을 바꾸는 적극적 평화입니다. 평화에 관한 선구적인 철학과 이론을 제시한 요한 갈퉁은 평화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직접적 폭력이 없는 소극적 평화와 구조적 갈등 요인을 찾아 해결하는 적극적 평화입니다.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은 서로 간 적대하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구조적 갈등을 찾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서로 등 돌리며 살아도 평화로울 수 있지만 진정한 평화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평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좋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분단이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 심지어 국민의 사고까지 제약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경제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정치 문화는 경제 발전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평화가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때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는 노르웨이와 북유럽이 평화를 만들어 온 방법이었습니다. 1950년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 사이에 대기오염, 해양오염 등 환경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소극적 평화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주변 국가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1979년
유엔 유럽경제위원회는 장거리 이동 월경성 대기 오염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985년 대기 오염 물질을 30% 감축하기로 한 헬싱키 의정서는 생활과 밀접한 문제까지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난개발, 오염물질 투기,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로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생태계가 망가지자 노르웨이는 연안국들과 해양 오염 문제 해결에도 나섰습니다. 1972년 오슬로 협약을 체결해 해양 투기를 강력하게 규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오슬로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바다는 대화와 협력, 공감과 이해로 이룬 평화의 모습입니다. 노르웨이의 진심 어린 노력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 공동체입니다. 함께한 역사는 5,000년이고 헤어진 역사는 70년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오가지 못하는 접경 지역에서도 산불은 일어나고 병충해와 가축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다 위의 경계는 어민들의 조업권을 위협합니다. 갈풍 교수가 지적한 대로 남북한 주민들이 분단으로 인해 겪는 구조적 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국민을 위한 평화로 부르고 싶습니다. 접경 지역의 피해부터 우선 해결돼야 합니다.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에 따라 설치된 접경위원회는 협력의 좋은 사례입니다. 동독과 서독은 접경 지역에서 화재, 홍수, 산사태나 전염병, 병충해, 수자원 오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접경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공동 대처했습니다. 이러한 선례가 한반도에도 적용되어 국민들 사이에서 평화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이 자라길 바랍니다. 평화가 내 삶을 나아지게 하는 좋은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모일 때 국민들 사이에 이념과 사상으로 나뉜 마음의 분단도 치유될 것입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라는 커다란 평화의 물줄기도 더욱 힘차게 흐를 것입니다. 둘째, 이웃 국가의 분쟁과 갈등 해결에 기여하는 평화입니다. 평화의 소중함을 자각한 노르웨이 국민들은 다른 나라의 평화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1993년 오슬로 협정 체결을 통해 반세기 동안 이어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을 중지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평화협정은 노르웨이의 평범한 외교관 부부의 상상력과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고위직을 한자리에 모아 수차례 비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부부의 노력으로 이 팔 양측은 상대를 미움과 정오의 대상이 아닌 대화와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평화로 가는 과정을 창조한 이 부부의 이야기는 J.T. 로저스에 의해 연극 오슬로로 재구성되어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작년 말 한국에서도 무대에 올라 평화를 열망하는 많은 한국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냉전이 종식되었지만 한반도에는 여전히 냉전 구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북은 분단되어 있고 북한은 미국, 일본과 수교를 맺지 않았습니다.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은 동북아의
마지막으로 남은 냉전구도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합니다. 역사와 이념으로 오랜 갈등을 겪어온 동북아 국가들에게 미래지향적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나는 지난해 8월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경제 공동체로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다자 평화 안보 공동체로 확대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지역 평화와 화해에 기여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공동 번영으로 이어지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왕님, 스라이데 장관님, 스테렌 오슬로 대학교 총장님과 학생 여러분, 예배 기빈 여러분, 매년 5, 6월이 되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가장 높은 갈 해피겐 산에서 만년설이 녹아내립니다. 좁고 긴 피오로드를 거쳐 마침내 광활한 대양과 만납니다. 한반도 평화의 여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년설이 녹아 대양으로 흘러가듯 서로를 이해하며 반목의 마음을 녹일 때 한반도의 평화도 대양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노르웨이와 한국은 평화의 동반자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단단히 자리 잡을 때까지 노르웨이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노르웨이가 걷고 있는 인류 평화와 번영을 향한 숭고한 여정에 대한민국도 늘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honored guests, my name is Laura Becker. I'm a BBC correspondent. I can assure you I am better at reporting the news than I am at riding my bicycle. 자전거 타는 것보다는 보도 취재를 훨씬 잘하는 기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부상을 입고서 무대에 서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워싱턴과 서울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취재한 BBC 특파원으로서 이 자리에 온 것을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화염과 분노가 2017년에 나온 발언이 있었죠. 그 이래 2018년에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작년 이때쯤에는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말 희망이 생겨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완전하게 돌파구가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하노이에서도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딜이 성사되지 않았죠. 미국과 북한이 모두 좋지 않다고 생각한 거래를 포기하고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과 미국이 어떻게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자리로 이 대화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시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네 데서라이데 그 외무부 장관님을 연단으로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So let's start with the breaking news. Donald Trump has received a letter from Kim Jong-un. President Moon Jae-in, are you aware of this letter and what may be in it? And is it a game changer? 대통령님,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를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남북 사이에 그리고 또
북미 사이에 공식적인 회담이 열리고 있지 않을 때에도 양 정상들 간의 친서들은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친서들이 교환될 때마다 한국과 미국은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또 대체적인 내용도 상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번 친서에 대해서 사전부터 전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전달받았다는 사실도 미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대체적인 내용도 전달받았습니다. Yes, even if we have not been able to hold official meetings between the two Koreas o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we have been exchanging personal letters among the leaders. And each time, the intelligence communiti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been exchanging the relevant information. And we have also have been sharing the overall contents of those letters. So my answer is yes, I have been aware of the latest personal letter to President Kim, and we also got a confirmation from the US side that they have received it, and we have also been briefed about the overall contents. So with regards to that letter, with regards to contact you have had with North Korea, is there a possibility of you meeting Kim Jong-un in the next few weeks before Donald Trump arrives on the 29th, perhaps, of June? 그래서 그 북한과의 접촉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면 향후 수주 내로 대통령님께서 김정은 위원장과 추가로 만나실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가적인 회동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6월 중 방한 전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만날지 여부 또 만나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방한하게 돼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I have been always ready to meet Chairman Kim at any time. However, the exact timing for our meeting is up to Chairman Kim to decide. It is his choice. And as you have mentioned, President Trump is due to visit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end of June. So if possible, it is my wish. I think it's desirable that I meet Chairman Kim before that. But even if that does not happen, I believe that this is up to Chairman Kim to decide. Since Hanoi, one of the main problems is that the United States says North Korea needs to make a move, and North Korea says the United States needs to make a move. What one advice would you give to Kim Jong-un and Donald Trump to try to break this deadlock?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개최된 이래 미국과 북한은 서로 먼저 상대방이 움직여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김정은 위원장과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언을 하신다면 무엇이 되시겠습니까? 우선 북미 간의 제2차 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끝났고 그 이후에 제3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대화가 교착 상태에 놓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처음에 질문하셨듯이 그런 공식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서로 간의 따뜻한 친서들은 서로 이제 교환을 하고 있고 그 친서에서 상대에 대한 신뢰와 또 변함없는 어떤 그 대화의 의지 이런 것들 표명되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모멘텀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이렇게 조기에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대화의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대화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이 대화의 열정이 식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속한 만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First of all, because the second US-North Korea summit in Hanoi did not yield a concrete agreement, and then we have not been able to see any momentum for the third US-North Korea summit in its aftermath, we could say that on the surface we have reached some kind of an impasse. However, just as I responded to your first question, even if we are not engaging in official dialogue, we have been exchanging personal letters, and in those personal letters we have been expressing mutual trust as well as unwavering commitment for further dialogue. So I can tell you that the momentum for dialogue is still being maintained. And I believe that it is also desirable that Chairman Kim and President Trump meet in the near future because we have been maintaining the momentum for dialogue but if the period of no dialogue is prolonged, then the passion for dialogue could subside. So my advice would be that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meet in the near future. Thank you so much. Foreign Minister Soreide, when it comes to Norway's role, certainly this country has helped perhaps facilitate peace processes around the world. What do you say is Norway's role in regards to conflicts around the world, and what really kind of you use as your experience to help in the Korean Peninsula? 서라이드 장관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간 노르웨이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평화 프로세스에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세계 분쟁에 개입했던, 중재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노르웨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Well, I think it's fair to say that the President here has taken a wonderful leadership in the region to make sure that it is progress on the status of the Korean Peninsula. But I can share some experiences that we have made, and of course one of them is that every conflict is unique. And in the case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also something that is complex and also has historical connotations that stems way back. In addition to that, we have seen over time in maybe all the efforts that we have been and that we are engaged in today, that the issue of conflict serves really as the catalyst for development, for prosperity, for peace, for everything from reconciliation to stability. And we have made some experiences on how we work with these issues. I don't think they differ very much from what the President is mentioning in his remarks, but I would love to just go through a couple of them. Well, thank you so much. 대통령님께서 먼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한반도에서 상황의 진전을 위해서 굉장히 놀라운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경험에 따르면 사실 모든 분쟁은 저마다의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역사적인 연원이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껏 여러 가지 분쟁에 그렇게 분쟁을 중재해온 경험에 따르면 이 분쟁은 사실 또 한편으로는 번영, 개발, 평화 그리고 또 안정으로 상징되는 일들로 또한 이어지는 그러한 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To give a very, very quick overview of the handbook or the manual that we are using, so to say. First of all, the parties themselves own the conflict and the result. We can only facilitate, and we can only do that if both parties want us to. We cannot impose a result, we can only facilitate. The second thing we do is to try to spend time building trust, just as the President has been talking about. We think that is essentially important, otherwise the prospects for a result is not necessarily there. Thirdly, we are in for the long run. We have a lot of patience, we have a lot of time, and one of the things, or many examples that point to, is that we often have a process long before the formal negotiation starts to actually lay the foundation for a successful result. And we also see that
even though we from time to time have changes of government in Norway, now we will not have, of course, for a very, very long time, but for the event that we have a change of government, the next government will continue the efforts that the previous started. And I think that's a strength. And then lastly, we have to be willing to assume political risk. Many of our efforts will fail. They are not necessarily in vain, even though they fail. They can be the starting point of something new. And I have to again commend the President for actually taking that political risk, knowing that there is a risk of failure, but still doing it because it is the right thing to do in the long perspective. 제가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사자들이 그 분쟁에 또한 그 분쟁에 따른 결과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양측이 이에 대해서 서로 분명하게 원해야 하고 또 그것을 외부에서 또 강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뢰 구축을 위해 또 장기간의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신뢰 구축이 없으면 성과를 거두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인내심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식 협상을 개시하기 이전에 분명한 성과를 담보하기 위한 준비 과정, 일련의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 노르웨이는 정권이 교체되는 중에도 물론 지금은 아주 신생 정부입니다만 다음 정부가 이전 정부의 그러한 정책들을 계승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가진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정치적인 그런 리스크, 위험을 또한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든지 실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늘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시고 옳은 일을 하고 계신 데 대해 제가 존경의 마음 드립니다. 장관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핀란드와 스웨덴, 이 북유럽 3국은 이 남북미 간의 대화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남북미 간의 대화가 열리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북유럽 3국은 계속해서 남북미 간의 1.5 트랙 대화 또는 2 트랙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남북미 간의 이해와 신뢰가 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 남북미 간의 대화도 그런 북유럽 국가들의 꾸준한 지지와 성원 덕분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우리 노르웨이를 비롯해서 북유럽 국가들이 보여주신 그 지원에 특별히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hank you for your words, Madam Foreign Minister. And I have to say that the three Nordic countries, Norway, Finland and Sweden, have provided great help to facilitate dialogue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And even during the periods when we did not have dialogue between these parties, the three Nordic countries have been hosting various Track 1.5 or Track 2 meetings involving the same parties. And in this way, they have been contributing towards enhancing mutual understanding and trust between the three countries. So I have to say that the progress and the dialogue that we have had among the three parties have been much of it has been down to the support we have enjoyed from the Nordic countries. So I'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gratitude to Norway and other Nordic countries for their support. And with that, we have run out of time. So many questions that we could ask, but I think many in this audience will agree. We would really like to thank President Moon Jae-in and Foreign Minister Soreida for answering these questions and taking this time today. 네,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